거기 이제 설생전 할 건데 설생전. 근데 일단 요거 하기 전에 보기를 좀 보고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옆에 있는 103페이지에 있는 보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이제 모의고사 푸실 때도 보기 부분들은 아예 내가 이걸 진짜 파악하기 어렵다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3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거기 보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선시대의 문인들은 직접 산수를 유람한 뒤 유람의 경험과 자취를 기록한 자 산수유기를 남겼다고 했어요. 산수유기. 자, 그럼 이건 어떤 성격이 있다는 거야? 산수유기. 일단 이 산수라는 거니까 뭐야? 자연 경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니까 유람할 때의 유니까 어떤 형식일까? 유람한다는 건 뭐야? 돌아다닌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뭐랑 연결이 가능하다? 자, 기행문의 형식도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뭐 이제 기록이니까, 그죠? 일단 요렇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특성도 있다라는 거야. 자연 경관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극소수 선비만 유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인 게, 자,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도 뭐야, 선비들이라고 하면 일단 양반이고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돈이 아무리 있어도 진짜 막 이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그냥 원래 돈이 많은 사람, 누가 더 놀러 다니겠어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놀러 다니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극소수의 선비들, 돈 존나 많은 애들, 걔네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골프터 치고 막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당시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채에 누워 타인의 산수유기를 읽으며 산수를 간접 체험하는 와유를 즐겼다. 그러니까 뭐야, 자기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뭘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 여유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산수유기는 목적지를 향하는 여정을 유람 주체의 관점에서, 자, 유람 주체의 관점이라는 건 뭐야? 이 여행을 가는 사람의 관점이죠. 이미 거기서 간 사람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광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음미한다. 설생전의 활용굴에 대한 서술에는 이러한 산수유기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즉, 활용굴에 대한 서술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한 A 부분에 있습니다. A 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작품이 창작된 17세기 당시 문인들에게 산수는 자, 유기적 차원에서 도덕적 의미를 탐색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옆에 뭐가 나와 있냐? 어지러운 현실을 잇는 도피처로 여겨졌다. 자, 그럼 어지러운 현실, 그것도 뭐가 나와서 17세기가 나왔어요, 그죠? 17세기에 뭐야? 어지러운 현실. 자, 17세기라면 이제 거의 조선 후기겠죠? 그죠? 조선 후기고 여러 가지 폐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그때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런 어지러운 현실에서 잠시나마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즐겼다. 그래서 이에 따라 산수유기 속의 산수도 정신적 휴식을 보장하는, 자, 거기도 밑줄 환상적 공간이랬어요. 환상적 공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적인, 자연 속에서의 이상적인 공간이 어디겠어요? 대충 하나라도 아시는 분. 이거 있잖아. 보통 뭐랑 연결이 돼? 천상계랑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좋을까? 이거 있잖아. 무릉도원 뭐 이런 거 있잖아. 무릉도원. 대표적인 애들 중에 하나죠.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여산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어떤 전설의 산이죠. 뭐 이런 것도 드러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2번 문제에 있는 가 부분도 잠깐만 볼게요. 가 부분만 잠깐 볼게요. 자, 신둔복의 야담집 학산환원과 이규영의 백과사전 오주연 문장 전산구에서도 설생전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거기서는 설생의 친구인 관찰사가 오도일의 조부인 오윤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주인공이 일단 지금 설생이고요. 그 다음에 설생에 이제 친구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친구가 지금 뭐라고? 오윤겸이라는 사람으로 나와 있대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이 친구가 누구냐? 오윤겸은 강원도 관찰사, 이조판서, 좌의정들은 지닌 문신이다. 그러니까 뭐야? 얘는 고위직이었다는 거예요. 고위직. 근데 자, 중앙정계에 있던 당시 개축옥사가 일어나자, 자, 개축옥사에 대한 설명은 그 본문 뒤에, 본문 제일 밑에 나와 있어요. 자, 광해군이 임묵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뭐 요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아무튼 좀 어지러운 현실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는 광해군에 반대하는 뜻을 품고 광주 목사로 물러앉기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결국 관직을 그만두진 않았으며, 거기 밑주셔보자. 관직을 그만두지 않았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 이걸 그만두지 않았다는 얘는 어느 정도 현실을 수용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고전시가에서 나오는 그런 사대부들 뭐해? 속세가 싫어서 뭐해? 자연으로 숨어버리죠.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이 친구는 뭐야? 현실을 수용했다라는 거야. 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손자인 오도일 또한 인주의 계보를 잇는 임금 밑에서 부제학, 이조참판, 병조판서 등 요직을 거쳤기에 광해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 수는 없었다. 자, 그가 설생전을 쓴 데에는 이러한 자기 가문에 대한 옹호도 창작 동기로 작용했다. 저 거기 밑주셔보자. 자기 가문에 대한 옹호도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를 실제로 이제 지은 사람이 이 사람의 손자죠. 손자인데, 근데 이 친구도 똑같이 뭐 했다고? 얘도 고위직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물론 광해군에 반대는 했지만 뭐가 문제라는 거야? 아, 이렇게 되면은 설생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 얘는 일반적인 선비들처럼 속세가 별로여서 자연으로 숨어버린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의 가문을 현실적으로는 수용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광해군을 반대했었다 라는 식으로 옹호할 목적으로 이 작품을 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배경을 한번 알고 가시고 이제 쭉 소설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청파리는 지금의 서울 남부에 있는 동리다. 이 동리라는 얘기는 뭐 이제 마을이라는 얘기고요. 이곳에 설생이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의기가 있고 문학을 좋아했다. 설생이라는 사람은 뭐라고요? 뭐가 있대? 의기가 있대요. 그럼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성격에서도 마찬가지 직접 제시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설생은 기이한 재주를 가진 이로써 과거 공부에 힘썼지만 운수가 나빠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자, 이 사람의 뭐 의기가 있지만 그럼 뭐해? 과거 시험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쵸? 거의 뭐 과거 몇 수생 한 거야? N수생 한 거야. 그죠? 요즘 시간에 그러면 좀 큰일 나긴 하는데요. 자, 아무튼 간에 광해군 말에 객축옥사가 일어나자. 자, 거기 부분은 뭐랑 연결시키면 되냐? 이 객축옥사라는 거는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인 거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뭐가 드러날 수 있다? 우리 현실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사의 염증을 느끼고는 속세를 떠나 은거하고자 했다. 아까 그 부분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 설생처럼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대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고전 시가에 나오는 사대부를 기준으로 하면은 딱 거기에 표본인 사람인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설생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전형적 인물로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침 친구 하나가 설생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친구는 평소에 설생과 마음이 잘 통하던 이였다. 자, 친구든 간에 설생이든 간에 다 어땠어? 둘이 마음이 어느 정도 맞아요. 마음이 맞는데 둘의 차이점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얘는 현실을 그냥 거절해버린 거고 얘는 현실을 수용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요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손바닥을 치며 강개한 마음으로 시사를 논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까지 흘릴 정도예요. 그죠? 설생이 이렇게 말했다. 자, 삼강오륜이 무너졌으니 거기 부분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미 그거는 이제 뭐랑 연결되냐? 어지러운 현실과 연결되는 거죠. 어지러운
현실과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선비가 이 세상에서 어찌 처신해야 하겠는가? 나는 이제 은거하라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그래서 설생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거랑 연결이 가능하죠. 탈속적 태도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친구가 대답했다. 그게 바로 내 생각일세. 지금 자네 말도 있고 하니 함께 은거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계셔서 쉽게 허락할 수가 없네. 그쵸? 아까 요 부분 얘기를 한 거죠. 부모님 때문에 생계 유지해야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친구는 꼭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좀 볼게요. 한 달 뒤 친구가 찾아가 보니 설생은 훌쩍 사라진 뒤였다. 그럼 설생 지금 뭐 한 거야? 은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임금이 즉위하자 등용되어 승진을 거듭한 친구는 갑술년 어느 봄날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영랑호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배를 타고 있었다. 이때 멀리서 배를 저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밑줄 한번 쳐보자. 멀리서 배를 저어오는 사람.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뭘까? 서빈아. 뭘까? 갑자기 문득 배를 이렇게 하면서 오는 사람이 갑자기 있었대. 네, 갑자기 있었대. 근데 그게 누구겠어? 설생이겠지. 그럼 무슨 성?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연성. 우연성이죠.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간 행방을 알 길이 없던 설생이었다. 관찰사는 설생을 자기 배에 오르게 하고 몹시 기뻐하며 근황을 물었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지금 양양부 관하에서 동남쪽으로 6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화룡굴이라는 데 산다네. 아까 화룡굴 나왔죠. 약간 환상적인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몹시 외진 곳이라서 속인은 오는 이가 드물어. 이 속인이라는 건 뭐야? 속세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마침 오늘이 길일이고 시절도 좋기에 흥이 나서 문득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 뭐야, 진짜 나도 뭐야, 날씨도 좋고 뭐 나쁘지 않은 날이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옛날 친하게 지내던 때의 일이며 헤어진 뒤의 일로 이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흥미진진하여 그칠 줄 몰랐다. 잠시 후 비가 조금 그치면서 바람이 일어 배가 쏜살같이 움직였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앞산을 몇 개나 지난지 알 수가 없었다. 그만큼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는 거야. 시간의 경과가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죠? 시간의 경과. 너무 재밌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침에 설생이 일어나 말했다. 내가 사는 곳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네. 땅으로 걸어가면 수십 리쯤 될 걸세. 순풍이 불면 배를 타고 반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지. 예전에 나에게 평생 좋은 벗으로 지내며 서로 잊지 말자라고 하였으니 한번 들러주었으면 하네 하면서 관찰사가 좋다고 하고 배를 재촉하여 설생과 함께 떠났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 화룡굴로 가게 되는 거니까 뭐가 드러난 거다?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 부분이죠. 그래서 화룡굴에 대한 설명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부분 볼게요. 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즈음 육지에 이르렀다. 관찰사는 말과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종들로 하여금 가마를 매게 하여 숲이 우거진 골짜기로 들어갔다. 험한 길을 힘들게 면히 걸어가니 푸른 벼랑이 우뚝 서 있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좀 어때요? 무슨 방식? 요런 형식들이 지금 들어간 거죠. 기행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만. 자, 그래서 저절로 어디 갔냐? 저절로 그렇게 깎여 모양이 기기묘묘했는데 높이가 수십 길은 되어 보였으며 가운데가 벌어져 있었다. 벼랑을 둘러싸고 좌우로 콸콸 물이 쏟아지며 물과 바위가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친다. 벼랑 앞에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화룡굴이라고 쓰여 있었다. 문 앞으로는 돌길이 구불구불 오른쪽으로 가파르게 나 있었는데 좁고 험해 새들이나 다닐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라는 얘기는 뭐야? 어쨌든 여기서 지금 뭐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자연 경관에 대한 이제 묘사가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사람은 벼랑에 벌어진 곳을 지나 칠넝쿨을 붙잡거나 등나무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갔으며 어깨를 구부려 화룡굴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가 바로 설생의 집이었다. 굴 안의 땅은 터가 넓어 집 100여 채가 들어설 만한데 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토지가 비옥했다. 자, 여기서 봐봐.
야, 동굴인데 어떻게 토지가 비옥할 수가 있어. 그치? 그거 자체가 이제 뭐라는 거야? 이 활용군이 환상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물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는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었으며 뽕나무, 배나무, 밤나무 등의 나무도 많았다. 아마도 옛사람이 일컬었던 거기 밑줄 도원이나 귤주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도원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무릉도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귤주라고 한다면 지금 뭐라고 돼 있냐? 풍토가 좋아서 귤이 많이 나는 중국 호남성의 땅이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어디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환상적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설생이 관찰사를 인도해 마루 위에 오르게 하라고는 아이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아유, 채소를 담아내거라 하면서 관찰사가 먹어보니 맛이 단박하면서도 달아 속세의 음식 맛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거기도 밑줄 쳐주고 그것도 마찬가지 환상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쵸? 자, 이윽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있기도 하고 물가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숲속을 거니기도 하고 연못가를 산보하기도 했다. 물고기와 새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 거기도 밑줄 쳐보고 물고기와 새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건 뭐야? 자연과 뭐의 조화가 있었다? 인간 간의 조화가 가능한 공간. 뭐 이거는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렇게도 말이 가능하겠죠? 자연경관에 대한 얘기니까 혹은 뭐 자연 친화랑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뭐 마찬가지 여기는 다 환상적인 공간에 해당하는 요소고요. 자, 그 다음에 구름과 안개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 산봉우리와 수석의 괴이하고 웅장한 모습이 사랑스럽고도 볼만하며 아침 저녁으로 천만 가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니 셈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모습이 몇 가지로 변하는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관찰사는 기쁜 마음에 돌아갈 것을 잊고 며칠을 그곳에 머물렀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뭐야? 아까 얘기했던 활용굴에 대한 묘사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관찰사가 마침내 떠날 채비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며 설생에게 농담을 건넸다. 아이고, 산수가 맑고 기이한 곳에 사는 것이야 은자들이 본래 그렇다지만 자네는 집도 이렇게 부유하니 산속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단 말인가? 설생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논일며 오가는 것은 여기뿐이 아닐세. 세상을 벗어나 살게 된 이 뒤로 내키는 대로 산수를 유람하며 다니는 것을 몹시 좋아해서 하루도 안 다닌 적이 없지. 서쪽으로는 속리산의 기이한 경치를 찾고 북쪽으로는 묘향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으며 남쪽으로는 가야산에 오르고 지리산에 넘었다. 우리나라 산천 중 기이하고 빼어나다는 소문난 곳이라면 그 절반은 가보았을 것에. 그러다 마음에 맞는 곳을 만나면은 풀을 베어 집을 짓고, 자, 풀을 베어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이거 뭐랑도 연결이 가능할까? 한자성어로 수간목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수간목. 그 다음에 산비탈을 깎아 밭을 만들었지. 그렇게 2년도 살고 3년도 살다가 실증이 나면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 살았어. 이런 까닭에 내가 있었던 거처 중엔 산이 기이하고 물이 아름다우며 밭이 넓고 집이 좋기가 여기보다 10배가 더한 곳도 여러 군데 있다니 다만 세상 사람이 모를 뿐이지 라면서 이제 관찰사가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며 오랫도록 탄식했다. 관찰사는 이별을 기념하여 시 한 편을 지어 설생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훗날 서울로 날 찾아와 주게.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다. 3년 뒤 설생이 서울에 가 관찰사를 찾았다. 관찰사는 마침 뭐라고 이조판서로 있었는데 아까 이거 고위직으로 있었죠. 그죠? 설생에게 벼슬을 주고자 했자. 하지만 설생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세상으로부터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서 관찰사가요, 친구죠? 얘가 뭘 제안했어요? 벼슬을 제안을 했는데, 우리 어쨌든 벼슬길을 올린다는 것은 뭐랑 연결되는 거야? 이제 속세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인 거잖아. 그죠? 근데 결국 설생은 여기에 대해서 뭐 했어? 거부했죠. 그쵸? 아까 여기 나왔던 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밑에 그 뒤 관찰사가 예전에 갔던 활용굴이란 곳에 다시 가봤지만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고 설생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거기도 마지막에 밑줄 한번 쳐보자. 어디로 갔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건 우리가 설화적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설화적 요소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옛날 이야기랑 연결시키는 건데 정확히 이 사람의 행방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로 봅시다.
자, 1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설생은 과거 급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치, N수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번 설생은 길 이래 외진 곳으로 거처로 옮기려고 배를 몰고 나타났다. 아니 그거 아니잖아. 뭐였어? 얘가 여기 온 이유 약간 도깨비 느낌 나잖아. 날이 좋아서 하면서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번이 틀렸고요. 3번 설생은 과거의 약속을 언급하며 관찰사에게 화용굴 방문을 요청했다. 그쵸? 뭐 오라고 했었죠. 4번 관찰사는 설생이 보통의 은자들과 다른 점을 거론하여 설생에게 농담을 했다. 그쵸? 보통의 은자들은 뭐가 다르다고 한 거야? 너는 어떻게 거기 집까지도 막 많이 있고 막 밭도 있고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5번 관찰사는 설생과 다시 이별하게 되는 것을 아쉬워하며 후일의 만남을 기억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에서 봤죠. 자, 2번 볼게요. 자, 가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 부분 먼저 보고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설생전에서는 나아감과 물러남에 대한 오도일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아까 오도일이 뭐라고 했죠? 그 오윤겸 손재라고 했죠? 그죠? 이 작품의 말미에는 설생에 대한 작가의 논평이 붙어 있는데 그 일부는 이러하다. 선비는 세상이 태평하면 벼슬에 나아가 뜻을 펴고 세상이 어리지러우면 은둔하여 내 한 몸을 조촐히한다. 이는 군자가 상황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하는 도이다. 설생은 혼란한 시절에 정치가 어지러움으로 은둔했지만 자, 거기 부분이 핵심이에요. 어진 새 임금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거기 밑줄 쳐보자. 어진 새 임금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어진 무 선비들이 함께 일어서던 때에 관을 털고 기운을 내어 조정해서 밑줄 쳐보자. 벼슬을 했어도 괜찮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선 뭐야? 처음에 그래 어지러운 세상 때는 그래 숨어 살아도 뭐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새 임금이니까 좀 벼슬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요 부분까지 들어간 거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가를 고려할 때 기억을 통해 오도일은 조부가 비록 광해군 밑에서도 관직을 그만두진 않았지만 의로움을 아는 인물을 그러니까 현실을 수용을 하지만 의로움을 아는 인물이다.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쵸? 그다음 2번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오도일은 자신의 요직에 앉은 시기가 니은과 같은 일이 벌어진 아까 니은이 뭐였죠? 무슨 일이 있어 삼강오륜이 무너졌다라는 부분이에요. 벌어진 광해군 때와 달리 나아감을 선택할 때라고 여겼을 것 같아. 그 앉은 시기가 요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떻게 됐어? 계속 그 관직을 유지했으니까 충분히 맞는 선지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가를 고려할 때 디귿을 통해 디귿이 뭐였냐? 디귿이 왜 난 잘 안 보이니? 그게 바로 내 생각이다. 요 부분이네요. 자, 오도일은 개추국사 당시에 조부가 곧장 은거하지 않은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을 말하려 했을 것 같아. 그죠? 아까 가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 나를 고려할 때 리을로브와 오도일은 설생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물러난 대신에 태평한 세상으로 나아감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자, 뭐가 문제였어? 설생이 결국 어떻게 됐어? 태평한 세상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계속 숨어들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A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였죠? 그 활용굴에 대한 묘사가 드러난 부분이죠. 그쵸?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험한 길을 힘들게 면리 걸어가니 푸른 벼랑이 우뚝 써있다라는 진술은 산수유기에서 목적지까지의 여정을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겠네요. 거기는. 그죠? 우리가 여정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옛사람이 일컸던 도원이나 귤주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자, 관찰사가 산수를 자, 여기 뭐라고 했어? 간접 체험하며 과유를 즐기는 모습에 해당한다. 누가? 이게 간접 체험한 거야? 관찰사 직접 갔죠? 그죠? 간접 체험이 아니라 직접 체험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10페이지 볼게요. 110페이지. 자, 거기 보면요. 제목이 후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송이 뭐예요?
후송이 뭔지 아세요? 지금 들어봐. 그럴 리가 없잖아. 후송이라는 거는 병원에서 어떤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후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은 뭐랑 관련돼 있냐? 군대 이야기예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쵸? 한 2년 남았나요? 그쵸, 서빈아? 아, 자, 뭐랑 관련되어 있는 얘기다? 그럼 군대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다. 자, 일단 군대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요즘은 물론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만 해도 뭐의 아이콘이었냐? 일단 소통이 뒤지게 안 돼요. 소통이 뒤지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많이 따르냐? 우리가 형식과 이제 절차만을 따르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이런 어떤 뭐 뇌물, 요거랑도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지가 이제 한 거의 1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DP는 보셨죠? DP 보면 어때요? 아주 개짱 그지 같죠, 그죠? 10년 전에 저 때였어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 막 그렇게 때리고 그러지는 않고요. 예, 뭐 약간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 이제 말로 조지는 니네 누군지 아니? 말면서 이제 막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여기서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일단 여기서의 주인공은요. 뭘 가지고 있냐면은 약간 귀에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로 어떠냐면은 빈 깡통에다가 총을 써가지고 귀에서 계속 이명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총을 안 쏘셨잖아요. 언젠간 쏘실 겁니다. 몇 년이을까요? 언젠가 이러는데, 근데 이거를요 보통 우리가 뭐 사격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쓰냐면은 그 이어플러그 같은 걸 쓰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더 다른 걸 쓸 수도 있지만 저 때만 해도 그걸 썼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이라도 막 쏘다가 빠지면요 소리가 계속 나. 진짜 이명이 계속 들려. 한 6시간이고 7시간이고 진짜 소리 겁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맨 앞에서 그냥 깡통을 이렇게 쏘면서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귀에 이상이 생겼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어디로 옮겨졌냐? 이제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뭐 여기서 이제 소견서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병원으로 못 옮겨준다, 다른 병원으로 못 옮겨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더 배경 이해가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3번 보기 문제. 자, 보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후송의 성중이가 지금 주인공이죠. 자,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 병의 자각 증상을 설명하며 후송을 요구한다. 그런데 군의관들의 형식적인 태도와 까다로운 진단 절차, 아까 얘기했죠? 형식과 절차를 매우 중시한다. 그죠?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후송의 과정은 쉽지가 않다. 성중이가 처해 있는 현실은 은밀한 뒷거래. 아까 은밀한 뒷거래, 뇌물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죠? 은밀한 뒷거래.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권위에 기댄 일반적인 진단과 조직의 절차적 형식만이 중시될 뿐이다.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소통 안 된다 했죠. 성중이는 언어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데, 자, 이걸로 인해서 나온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이제 뭐에 대한 거부감?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대요.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고, 이와 같은 성중의 거부감은 합리적인 소통에 대한 멸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소통이 어떻게 되길 바란다? 합리적으로 되길 바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지금 아픈 상황이잖아. 아픈 상황이면은 뭐야? 병원에 가야 되는 건데 병원을 안 보내주는 그 군의관 새끼들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환장하겠다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군대 병원 갔다 왔는데도 뭐 불구하고 이제 외부 병원을 못 가가지고 완전 불구가 된 경우도 있었고, 물론 그건 뉴스에서만 나오는 일부분의 이제 내용이긴 하지만, 네,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죠?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군대 관심을 가질 일이 없기 때문에. 한 2년, 3년이면 가시겠죠. 그죠? 네. 아무튼, 나름대로의 꿀팁을 제시하자면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낫다.
알겠죠? 응. 알겠죠? 아, 예. 가볼게요. 자, 이제 군의관과의 대화인데 A부터가, 자, 그러면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 봅시다. 그는 성중이의 왼쪽 귀를 들여다보았다. 아, 이쪽은 이상이 없고 저쪽 좀 봅시다. 아, 오른쪽은 더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와, 이 새끼 존나 선 넘네, 씨발. 뭐야? 너 지금 깨우는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이제 군의관의 어떤 뭐 조롱이 될 수가 있겠죠. 군의관의 조롱. 네, 그 다음에 자, 농담할 기분이 아닌데요. 아, 그러시겠죠. 그 농담은 그만둡시다. 진찰도 끝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 아니 씨발, 나 지금 이명이라고. 나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뭘 퇴원을 해, 이 미친 새끼. 그죠? 그래서 아니, 퇴원은 성중이는 근위관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아, 그거 다 나은 사람이 하겠는 거겠죠. 나을 것이 없어요, 장교님은. 그럼 제가 여기까지 놀러 왔단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올지 안 나올지 치료도 안 해보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치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 밑에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없다는 건 아니겠죠.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그 성중이는 호주머니에서 청력표를 꺼냈다라고 했어요. 자, 청력표를 꺼냈네. 이 청력표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 어떤 그 주치의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의관들은 뭘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런 표에 문서로 되어 있는 이런 의견 같은 게 있어야만 뭐가 가능하다고, 어떤 후송이라는 절차가 가능해지는 거야. 이게 있어야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뭐랑 연결이 돼? 형식 절차를 너무도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얘가 아픈 건 저도 관심 없어요. 그냥 뭐야, 의사가 쟤 잘 안 들려, 보내 하면 보내는 거고, 쟤 존나 정상이야 이러면은 안 보내주는 거예요. 분들 아주 그지같죠, 그죠? 네, 무서워하지 말아요. 자, 계속 볼게요. 전문의의 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그 군의관이 괜찮다는데 왜 자꾸 그러시죠? 그는 청력표를 받아서 펴보며 말했다. 그러나 아픈 것은 군의관이 아니니까요. 성중이는 군의관을 주신했다. 군의관은 청력 도표를 대강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아래에 있는 영문으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에서 멎었다. 거기 밑줄 쳐보자. 좀 체크해주세요. 영문으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 그러니까 아까 요거 휴송이 가능한 그런 어떤 증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중이는 눈을 돌려 창밖을 내려보았다. 백양나무의 잎들이 하얗게 펄럭거리면서 떨어지고 있었다. 자,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무슨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우리가 하강적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상황이 어때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죠? 마이너스적인 상황이 제시되고 있죠. 뭐 정확히 말하면 이 마이너스적인 상황이라는 건 뭐랑 관련되는 거야? 소통이 더럽게 안 되는 부분에서 생겨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 군의관이 고개를 들면서 말했다. 가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병상일지에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중이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군의관은 성중이를 데리고 온 호실 위생병을 불렀다. 김상병, 그 문정이보, 그 이장교님, 그 후송 상신하라고 그래. 그래서 뭐야, 후송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성중이가 제17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떠난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 오후였다. 저 중략 부분 줄거리 보시면 성중이는 17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을 하려 하지만 쉽지가 않다. 오디오미터 검사 결과치를 보여주고 겨우 입원한 뒤. 이것도 뭐야? 뭐가 있어야만 가능해? 문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 그죠?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게 된다. 성중이는 더 나은 특별 치료를 위해 수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기를 원한다. 그리로 그 후송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 청벽포 이 의견란에도 군의관은 병상일지에 첨부된 청력 도표를 펼쳤다. 아니, 그 특별 치료를 위해서 그 수도 육군병원에 후송 입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견과 그 여기서의 후송 방향과는 또 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도병원으로 입원해서 특별 치료를 꼭 받아보라고 말씀하시던데, 여기서 수도로 못 갑니다. 응급 환자 외에는 위궤양으로 위가 터진 환자 같으면은 야전병원으로 수도로 헬리콥터 후송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야,
너 새끼는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니까 위가 털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보낼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아니 그럼 어느 병원이 그 다음으로 시설이 좋습니까? 그 외엔 다 비슷비슷하죠. 그 대구가 좀 낫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수도로 후송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를 벗어나면은 수도로 가기에는 더 어렵죠. 그 수도가 이비인후과 시설이 좋다는 이야기지. 일반적으로 보면은 명칭은 육군병원이지만 후송병원 비슷해요. 거기서도 후방육군병원으로 많이 후송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병상수가 적어서 항상 환자가 넘쳐나니까요. 아니 근데 후방육군병원에서 그리로 후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너 수도로 갈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가려면 여기서 가야 되겠군요. 아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리로 보내드릴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 공무원들 막 그 약간 책임 돌리기 그 존나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 가보세요, 저기 가보세요. 이렇게 여긴 안 될 것 같아 막 이지랄 떠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공무원 없으시죠? 네, 갑자기 탈룰라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간에 이건 그냥 보통 인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어디로 후송 가느냐 하는 문제보다 일단 후송이 되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죠. 아니 잠깐만, 그 후송이 되느냐라뇨. 입원 환자에게 적당한 치료 방식이 없으면 후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입원은 내가 시켰지만 후송은 내가 안 시켜요. 그 후송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 군사령부 의무참모부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개인 후송도 없어요. 다 집단 후송입니다. 그렇지만 그 담당 군의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의 결정적일 텐데. 물론 그렇죠. 그건 다 보장을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군의관은 성중이의 병상일지를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딴 환자들의 것을 한 묶음 책상 위에 내놓으며 덧붙였다. 아이고 자 이거 언제 다 본디야 하면서 성중이는 병실로 돌아갔다. 병실은 이미 낯설지 않았다. 빈 벌판에 천막을 치고 풀을 깔아 그 위에서 지내는 야영도 며칠 밤을 자고 나오면 아늑한 도시 되지 않았던가. 아무리 허술해도 성곽은 성곽이었다. 대위는 작업복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야구 중계를 듣고 있었다. 그는 성중이의 노여운 낯빛을 살피보고서 초진 결과를 물었다. 성중이는 대강 이야기해줬다. 듣고 나서는 대위는 충고했다. 자 거기 밑줄 보자. 약을 써요 약을. 뭐라고? 나도 그 50야선에서 일로 넘어갈 때 그 바이스로이 한보 썼지 않았어. 거기 이제 뭐라고 돼 있어? 서양담배 일종이라고 돼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주면 돼? 이제 뭐 말보루 같은 거 주면, 아니면 시가 같은 거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군대는 어땠었냐면 옛날 군대 같은 경우는 아예 해외 담배가 취급이 안 됐었어요. 지금 담배 얘기하고 있는 게 자체가 존나 웃긴데 그죠? 약간 솔깃하면 여러분이 피고 계신 거죠, 그렇죠? 아무튼 간에 군대에서는 국내 말고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양 담배를 이렇게 주면 일종의 뇌물인 거잖아, 그렇죠? 그 뇌물로 판단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나도 했을 때 이렇게 서양 담배 주고 다 그랬어.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너가 후송을 가고 싶으면요. 너가 후송을 가고 싶으면 거기에 걸맞는 뭔가 뇌물을 줘야 된다, 뭐 대가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요 얘기가 함축되어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요? 환자가 되래 의사에게 약을 쓴다는 말씀이죠. 성중이는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의사라고 다 건강한 건 아닐 테니까.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자기 꼴리는 대로 말을 지금 서술하고 있어.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할까? 이거 나올 때 됐죠? 의식의 흐름. 자,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 말할 때 의식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때가 언제야? 그냥 존나 뜬금없이 맥락 없는 말들 할 때, 그냥 내 꼴리는 대로 얘기할 때, 막 너네들은 막 무슨 얘기해, 막 그 여자친구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막 나만 뭐 얘기해, 막 갑자기 수능 얘기해. 씨발 뭐 저 새끼 뭐야, 의식의 흐름이야 씨발?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의 의식의 흐름도 이제 이 주인공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 어떤 시간의 순서 없이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시간의 순서가 없이 생각나는 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효과는 이제 뭐냐? 이미 힌트가 나와 있어요. 뭐야? 주인공이 심리가 뭐 이렇게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에서 가져가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써봐요. 그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테니까 효과가 그럴 기분이 안 나요. 그러니까 까짓것 내버려두면 어때요? 지 알아서 하겠지요. 성중이는 내뱉든 말하고 침대 위에 길게 누워버렸다. 대위는 50에서 성중이와 같이 온 장대위는 곧잘 서울에 나갔다. 밤에 나가서 며칠씩 묵고 오곤 했다. 그거 뭐야? 또 뇌물을 줬기 때문에 그게 쌉 가능하다는 거죠. 성중이는 라디오를 자꾸 틀었다.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실망을 거의 예감하면서 스위치를 켜곤 했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한 이 의식의 흐름이 아주 대표적인 작품에 하나 있었죠. 장년스tuk에도 나왔던 작품의 하나입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였어? 후송이라는 작품이었고, 또 이거는 어떤 거냐? 되게 유명해요. 이상이라는 작자의 누구냐? 날개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시로 한번 배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이상의 거울이라고 해서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그 시가 하나 있어요.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요거랑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부분 볼게요. 그의 예감은 되게 들어맞았다. 아나운서는 말을 좋아했다. 뒤늦은 유행가 하나를 들려주고는 문학소녀 같은 넋두릭을 들어놓곤 했다.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헤치면서 육박해오는 놀라운 관현역이 들러오면 반드시 그의 값하는 군소리가 뒤따라. 자, 군소리 미주 쳐주고 일단 군소리라고 했으니까 이 아나운서의 말에 대해서도 이 주인공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화가 번거로워지고 말마저 귀찮아져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질 때. 자, 이게 뭐야? 그거 물질 쳐주시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얘가 지금 이미 이모가 걸렸다는 거야.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죠? 요거랑 연결 가능하시겠죠? 돌보처가 되지 않는 방법은 음악에 있었다. 음악은 강요함이 없어 언어 이상의 것을 말해주었다. 직관은 불완전하고 오해의 가능성이 많았으나 그만큼 신경의 소모가 적었고 편리했다. 음악을 들으면서 제멋대로의 상상을 하고 있을 때 한정된 이미지를 강요하며 참섭해오는 언어는 질색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언어를 포기하고 지금 뭐야? 음악 쪽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럴 때면 그는 라디오를 발길로 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스위치를 꺼버리긴 했다. 차라리 침묵을 택하자는 것이었다. 침묵은 금이 아니었으나 언어보다 즐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 다 의식의 흐름이고. 자, 근데 아까 A 잠깐 말하고 넘어가지는 않아가지고 그럼 A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누군가 둘의 대화야. 둘의 대화인데 후송해줘.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면 뭐야?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겠죠. 그쵸? 외적 갈등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가야 될 게 뭐냐면요. 사실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얘는 뭘 그렇게 중시했어? 형식과 절차를 중시했잖아. 그렇죠? 그럼 뭐야? 군대, 사회가 더 이미 족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게 대응을 한 거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땐 사실은 어떤 한 인물과 누가 싸우는 게 맞아? 사회 혹은 거기에 톡한 세계랑 싸운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외적 갈등이라 했을 때 그 인물 간의 갈등이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었을 거예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이건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시스템상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럼 뭐야? 인물과 세계.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나는 이렇게 태어날 운명. 인물과 운명에 대한 갈등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밀꽃 필 무렵이나 뭐 이제 영마라는 그런 작품에서 나는 원래 영마살이 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엄마는 자꾸 나 못 나가게 해! 이러면서 막 병이 막 생겨. 못 나가가지고 막 병이 생겨. 근데 엄마가 그것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아유 알았어 나가게 해줄게 하니까 이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 그 옆판 하나만 맞춰줘 그래가지고 막 옆판 딱 맞춰주니까 막 바로 뭐 처음 딱 짊어진 건데 씨발 막 누가 보면 30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줄 알고 막 존나 이러면서 막 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것도 어쨌든 뭐야 운명과의 갈등이 일어났던 부분이지. 처음에 거부했다가 뭐가 생겨? 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인물 간의 갈등에 대한 그런 종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A는 뭐야? 개인 간의 갈등. B는 뭐야? 의식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뭐가 있을까? 자, 1번. A는 미래 사건에 대한 인물의 예측 따위 없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A는 대화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일단 요거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내면을 주로 서술하여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이게 아까 뭐라고? 의식의 흐름.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찾기 되게 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뭐냐?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하면서 성중이가 상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맞겠죠? 2번. 니은은 뭐였냐? 니은, 그의 시선은 뭐 이제, 의견란에서 멎었다라는 부분인데, 군의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송 결정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걸 봐야 보내줄 수 있는 거니까. 자, 디귿은 지금 뭐였냐? 디귿은 이 의견과 여기서의 후송 방향과는 별 문제입니다. 라는 부분. 의견안에 적힌 것 외의 요인이 후송의 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4번. 리을은 후송이 되느냐? 아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치료 방책이 없으면 후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의관이 언급하는 내용에 대한 성중의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5번. 미음이 이제 뭐냐? 미음이 그럴 수도 있겠지. 뭐야? 의사의 역할에 대한 성중이의 평소 생각대로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게 아니지. 그 약이 뭐야? 뇌물이라며. 그치? 그럴 수 있겠지. 평소 생각대로는 굳이 이 의사가 왜 필요한가? 이 의사가 약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거는 평소 생각대로 안 된 거죠. 그죠? 5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여기는 아까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후송심사위원회나 집단 후송 등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 원활한 후송을 위해 환자인 성중이 스스로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우선적으로, 뭔 개소리야? 고통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 의견란이 정확히 있어야 되고, 뭐 여기 뭐 줘야 되는 뇌물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후송이 가능한 거니까 요거랑은 전혀 안 맞는 말이죠. 3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118페이지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자, 거기 보시면은 제목이 불모지라고 나왔어요. 불모지. 불모지가 뭡니까? 뭔지 아세요? 불모지? 알아? 불모지?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으면 어떡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메마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 짓기 힘든 땅. 일종의 같은 말로 뭐가 있냐? 황무지라는 말이 있죠. 황무지. 자, 근데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혼란한 시대 상황. 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주로 뭐가 있었냐? 이제 근대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약간 혼란한 시대 상황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요 상황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3번 잠깐만 볼게요. 3번 보기 보시면은 이 작품은 6.25 전쟁 이후 혼란기에 서울 중심부에서 살아가는 한 가정을 통해 당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근대화와 도시화로 인해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는 가운데, 자, 거기 밑줄 쳐보자.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하며, 그럼 누군가 한 명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제각기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신세대들이 이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겠죠. 그러나 신세대들 역시 방황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불모지라는 제목이 보여주도록 당대의 현실이 그만큼 암담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바로 본문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최노인이라는 인물이 나왔고요. 경운이라는 인물이 나왔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노인 뭐라고 하냐? 아유, 사실이야. 그 빌어먹을 것 좌우에 높은 집들을 쏘아보면,
아이 무슨 집들이 저 따위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게다가 저것들 그 등살에 우리 1년 12달 햇빛 구경이라도 못하게 되었네. 아이 그 당신도 알겠지만 그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어 이러면서 이제 뭐야 그 좌우에 있는 건물들은 어떤 건물들이겠어. 도시화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지어진 어떤 이제 건물들이겠죠. 근데 이 건물들이 자꾸 뭐야 우리 햇빛도 못 보게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욱이가 아이고 그 아버지도 그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가는 시대인데요. 아이 변하는 것도 좋고 둔갑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아이 그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하면서 왜요? 아이 죗값 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그 온 장한 사람들한테 내보라는 듯이 저렇게 저 따위로 층층이 쌓여 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자 여기서 이 건물이 뭔가 피해를 끼치고 있대요. 근데 그 피해가 뭐냐 밑에 피해라니요. 아이 저 화단 쪽을 가리키면서 아이 저기 식어놓은 허초며 그 고추모가 그 도무지 자라질 않단 말이야. 이건 뭐야? 뭐가 안 자라고 있대? 고추가 자라지 않는데요. 그건 뭐야? 상당히 생명력을 중시하는 가치관이라고 했지. 그죠? 그럼 요거는요 뭐랑 귀결이 되냐? 최노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요런 구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내신을 했을 확률이 아주 높은 이제 마지막 땅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마지막 땅. 다른 데는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자기 집만 안 팔아서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다른 사람들은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큼 아니 내가 농사 지어 먹고 살겠다는데 왜 지랄들이야 이 C8 새끼들 뭐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 그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그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저 멋없는 것들이 좌우로 탁 들어와가지고 쇳볕을 갈았더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는 땅에서도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거다. 말싸야 말세. 그래서 이 현대에 대해 이 현대 이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 경제 제복을 차려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씻다가 아버지 얘기를 듣고 깔깔대고 웃는다. 아이 그 원 아버지들 야 이놈아 뭐가 무서워. 아이 지금 그 세상에 그 남의 집 고추밥을 넘어다 보면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하면서 아이 그 옛날이 그 오늘에 와서 뭔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그래서 이제 역사는 강처럼 쉴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병화무사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그럼 이건 뭐야? 상당히 어떤 사람만이 현실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현실에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여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 가치관이랑 부딪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 상충되는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최노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판적인 태도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고 절 보기 싫으면 중이 나가죠. 그래 그거 왜 또 묻는 거냐? 그래서 아이 저기 뵈기 싫으니까 우리가 떠나야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경제랑 최노인이 부딪히는 상황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경제는 그까이 거 집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최노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지?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시외로 가면은 후생주택이 얼마든지 있대요. 그 집값도 싸도 무엇보다도 그 터전이 넓어서 화초며 채소는 얼마든지 심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공기 좋고 조용하고 집집마다 맑은 우물이 있고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대요. 맞다 참. 그 창의인에도 지금 들어있는 집을 팔고 그 후생주택으로 옮긴답니다. 그렇게 가고 싶구랑 따라가 살구려. 난 이 집에서 났으니까 이 집에서 죽을 테니까. 한번 자신의 자기의 집을 뭐라고 생각해요? 아예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경제랑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가 일부러 과장된 표정으로
아이 그 원자탑 고직 폭발이다. 그래서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할아버지 놀고 가죠 지금. 예. 자 하면 급히 뛰어나간다. 이때 대문 안에 아침 목욕에서 돌아오는 경혜의 등장. 그의 손엔 목욕용 세숫대하며 화장품이 들렸고 얼두엔 콜드크림이 범벅되어 번지르르 기름이 흐른다. 머리는 핑커를 감은 채로다. 또 뭐하고 있어? 아이고 그 미스 코리아가 돌아오시네. 이러고 있어요. 까불어. 그래서 아니 도대체 큰 누나는 언제 영화에 출연하는 거요? 아 가까운 장래에 아니 그 혜성처럼 나타난 뉴페이스 그 최경의 양인가? 계속 막 약간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혜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혜라는 인물은 뭐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영화배우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잘 되고 있습니까? 딱 봐도 뭔가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래? 한국의 김노박이다. 자, 근데 이거는 나도 사실 모르는 배우 이름인데 어쨌든 뭐 유명한 배우래요. 유명한 배우인데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그 최후박이 안 됐으면 자 지금 뭐 나왔어? 자 김노박이 나왔고요. 근데 최후박이 나왔어요. 자 대충 보니까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 이거? 맞춰봐. 김노박이라는 거, 뭐 최후박이 되지 않았으면 언어유희잖아요, 그죠? 언어유희. 그죠? 이 부분 발음의 유사성으로 나온 겁니다. 이 새끼가 하면서 이제 때리러 가자 소리를 지르며 퇴장한다. 아이고 그 경제란 새끼는 그 어디 가든 제 밥벌이나 할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름대로 현실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는데 우리가 가치관은 충돌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좀 경한 편이죠. 야, 그 웬 목욕이 그렇게 오래 걸리니? 그래도 그 밤낮 잇모쳐 씹는 쌍판보단 낫지. 그럼 잇모쳐 씹는 쌍판이 뭐야? 맨날 막 우울해져 있는 그 얼굴인 거겠죠, 대충, 그죠? 그 집에 그 누구처럼 어머니와 경우는 뜻품을 시선을 서로 던진다. 경희는 손톱에 손질을 하고 있다. 야, 그 경수 녀석은 아직도 안 들어왔지? 뭐야? 경수라는 또 인물도 있네요. 경수. 자, 그래서 이제 하며 험악한 시선을 던진다. 뭐 어디 친구네 집이라도 찾겠죠. 제 집과 남의 집 분간도 못하는 놈이 어디 있어? 근데 지금 뭐야? 집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쵸? 외박했어요, 이 새끼. 이거 뭐 하는 시기야? 자, 그 이제 경수란 친구는 이제 뭐랑 관련돼 있냐? 방황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방황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비로 두시구려. 그에게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되겠어? 없어서 되겠어? 재미? 지금 우리 형편이 재미를 보기 위해서 살아갈 팔자야? 그렇지만 지금은 맘대로 안 되니까. 당신은 좀 잠자코 있어! 하면서 소리를 벌컥 지른다. 경우는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널며 눈치만 보고 경희는 재빨리 건넌방으로 들어간다. 이제 아버지가 빡친 거 딱 보였어.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한가 빤스런했어요 지금, 그죠? 이제 앞으로 이제 잔소리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뭘 방황해? 방황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뭐야? 외박도 하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아직 모두 안 한 상황이냐? 취직도 안 했어요. 자, 얘 경수의 나이 몇 살? 한 30대란 말이에요. 30대인데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있어. 그럼 뭐야? 개 백수죠. 그죠? 개 백수죠.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뭐야? 맨날 이제 뭐 집에서 유튜브 보고 트위치 보고 깔깔깔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일을 안 하고 가. 그럼 아버지 입장에선 개빡치겠죠. 그죠? 뭐라냐? 사람이란 양치가 있어야 되는 법이야. 그 제놈의 군대 갔다 왔으면 왔지. 그 놀고 먹으라는 법은 없어. 그 한두 살은 먹은 어린애 새끼도 아니고 그 내일 모레 30고개를 바라는 새끼가 취직이 안 된다 핑계치고 비슬비슬 놀고만 있으면 돼. 첫째로 경훈이 미안해서도 그럴 수는 없지. 아버지도 그 오빠한테 속촉차 없겠어요.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안 써주는 걸. 자, 거기 밑줄 쳐보자. 사회가 나쁘지 오빠야 무슨 잘못이에요? 자, 이걸 어떤 문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 이거를 무슨 문제? 사회적 문제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아까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요? 요거 혼란한 시대 상황이랑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쵸?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가 사실이야? 그 나이 어린 누이가 그 굴속 같은 인생 고장에서 그 온종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활자 두는 노동으로 벌어들인 쥐꼬리만
직구라만 월급에만 의지하는 게 사실이란 말이냐? 아니 나도 가게가 전과 같이 새가 났다면은 그 어리 이런 소리도 안 하지. 하지만 그 골목 안 똥개까지 신식만을 찾는 세상이라 거기도 미치셔보자. 신식만을 찾는 세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야 세대에 대한 갈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신식 문물에 대한 열망만 있으니까요, 그죠? 아이 그 사무관대나 원삼 쪽 그쪽돌이 따위는 이제 소급 장난으로 아이 장사가 돼야지. 아이 지난 봄철만 하더라도 꼭 4번밖에 안 나갔지 뭐야. 아 이럴 때 그 신식 나이롱 면사포나 두어벌 장만하면 또 모르겠는데 경위가 또 뭐라냐. 화장하던 얼굴을 내밀며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최신식 미제 면사포를 사올게요. 아이 뭐 무슨 자신감으로 저지랄 떨고 있는 거야. 영화배우 되지도 않았는데 자 영화배우 되지도 않았으면 돈을 벌어 못 벌어. 아 저 또 못 번단 말이야. 근데 뭘 사줘 사주기는. 그죠? 지금 뭐 허세 떨고 있는 거죠. 그쵸? 허세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가 야 아유 네 말은 이 새끼야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 데도 안 믿어 이 새끼야. 그러니까 뭐야 나 엄마 나 이거 잘 돼가지고 내가 뭐 페라리가 뭐가 다 사줄게. 개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네가 활동 사진 배우가 되기를 기다리다가는 아유 그 엉덩이 없는 꼴이가 나게 됐어. 아유 두고 보세요. 아유 오늘은 꼭 뭐 기회별이 있을 테니까 뭐 맨날 오디션만 존나게 보고 다 떨어졌나 보네요. 그죠?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문제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기억 미음에서 드러나는 최노인의 심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뭐냐 편하는 것도 좋고 둔것 같은 거 상관하지 않은데 염치들이 있어야 된다. 여기 부분 집 주변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맞죠? 그죠? 1번 2번 니은은 뭐였냐 이놈의 뭐가 무섭냐 이거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경제의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그치 막 약간 조롱하려고 하니까 이거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 왜냐면 그 뒤에 막 약간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지만 요거는 요 부분만 봤을 때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다. 자 디귿이 뭐냐 난 이 집에서 왔으니까 이 집에서 죽을 거다 이런 말. 아내에게 후생주택으로 이사하자는 것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맞죠? 나 거기 안 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리을이 경제는 놈은 어디 가든 제 밥벌이 날 거다 이거죠. 자, 여기 뭐가 틀렸을까? 경제가 집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공감해줬냐? 사사건건 10이었잖아, 그죠? 그죠? 이거는 틀렸네요. 거기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2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뭐냐? 1번 상징성을 띠는 무대 소품을 매개로 인물과 관객이 소통하고 있다. 아이, 뭐 소품을 가지고 얘기한 건 없잖아, 그치? A는 정확히 뭐만 있어요? 등장인물들의 대화만 있었네. 그죠? 등장인물의 대화만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거예요. 자 2번 무대 배경의 교체로 인해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배경 교체한 적 없죠. 3번 대화를 주도하던 인물의 퇴장으로 인해 인물 간 대화의 화제가 전환되고 있다. 요거 살짝 조금 애매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누가 나가? 경제가 나갔잖아. 그래서 이거 혹시 화제가 전환되고 있는 건가? 인물 간 대화의 화제가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4번 무대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인해 인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정확히 맞는 거겠죠. 무대에 없었던 인물 누구였어? 경수 있잖아. 경수 없어졌잖아. 그죠? 경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태도. 최노인은 뭐 족같은 새끼가 다 있어. 이러고 나 때는 말이야 막 취직 막 다 되고 그랬어 막 이런데 뭐 이제 막 여기 사람들은 요즘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뭐가 녹록치 않아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4번이 맞고요. 그다음에 3번 보기는 아까 같이 읽었으니까 바로 선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경제가 내세운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은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까 여기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쵸? 자 2번 최노인이 이 집에서 났으니 이 집에서 죽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에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려는 구세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3번 경수가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안 써주는 처지에 놓인 상황은 전후의 암담한 현실, 아까 뭐 혼란한 현실, 여기랑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4번 최노인이 골목 안 똥개까지 신식만을 찾는 사생에 대해 한탄한 대목에서 근대화로 인해 기존의 전통이 해체되고 있다. 이거 맞죠? 요즘 사모관에 이런 거 안 쓰고 왜 저딴 거나 쓰나 이런 거 있잖아. 그죠? 5번 자 경혜가 사오겠다는 최신식 미제 면사포는 필요성 여부를 놓고 전통적 가치관에서 이딴 게 아니라 그냥 이 새끼가 뷰시가 더 허세나 존나 부리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